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도 늘리라고 주문했는데 예상되는 정책을 잠시 뒤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정부가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구 번화가에 있는 연기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86일 만에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수강생이 다닌 일부 고등학교에선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틀간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구에 이어 처음으로 광주에서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이 주춤한 가운데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오전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오늘 안엔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가 3차 북미 정상회담 중재 의사를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후임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은 정부가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 처분 등 보여주기식 미봉책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과 관련해 정부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 선수가 가혹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한 감독과 동료 선수 등은 팀 닥터가 폭행을 주도했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은 손을 떼라는 게 핵심입니다.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있는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윤 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건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 만, 헌정 사상 두 번째입니다. 이례적 상황이 현실화한 건데 당장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무력화했다는 겁니다. 정치적 외압에 검찰 수사가 흔들리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사 지휘 수용 여부는 물론이고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장 회의가 구속력 있는 의결기구는 아니라는 게 대검의 입장인 만큼 결국 최종 판단은 윤 총장의 몫입니다. 선택지는 크게 세 개입니다. 이른바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수사 지휘권을 받아들이고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 또 수사 지휘권을 수용하되 이후 항의 표시로 자진 사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예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윤 총장 본인이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이번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거치면서 여권의 자진 사퇴 압박도 거세진 상황. 윤 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전국 검사장들이 대검찰청에 모였는데 지금도 회의가 진행되고 있죠. 네, 오늘 오전 시작된 긴급 검사장 회의는 오후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릴레이 검사장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회의는 대검찰청 8층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점심 무렵엔 도시락을 주문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고검장 회의가 종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전국 지검장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2시간 간격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차원인 만큼 수사 담당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아 회의에 참여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 장관 지시를 받아들일지를 비롯해 윤 총장 거취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과 반대를 의결하는 형식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장관 지휘권과 총장 권한이 규정된 검찰청법 조항을 검토하며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적법한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수사자문단 소집처럼 수사가 아닌 총장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사안도 장관 지휘 대상인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검 측은 회의가 릴레이로 이어지는 만큼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오늘 안에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어제 대검은 지휘권이 발동되자 부부장급, 과장급, 검사장인 부장급으로 각각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총장 지휘 배제 지시가 법으로 규정된 총장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의견이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 지시 수용 여부 결론은 내지 못했고 오늘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자체만 일단 미뤘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전해드리긴 했는데 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인 지휘권 발동, 역대 두 번째죠? 네,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 하루 전인 어제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지휘권을 발동해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윤 총장의 수사 지휘 배제를 지시했는데요. 법무부는 조금 전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 수사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면서 장관의 지시는 수사팀의 결대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또 논란 해소를 위해 특임 검사를 새로 임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팀 교체 등이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 명분과 필요성도 없고 장관 지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 수사 상황에 대한 법무부 장관 공식 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인데요.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이 이어졌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또 추 장관은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맡으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상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해석돼 2주 간격으로 장관 지휘권을 2차례 행사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여권의 일부 사퇴 요구와 맞물리면서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이목도 집중되고 있죠. 네, 검찰 입장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여도 불명예스러운 게 사실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아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받아들일 경우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찰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게 돼 외압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이고요. 거부할 경우에는 법이 보장한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총장 본인이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도 각종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총장은 지휘권 발동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고 옳고 그름을 잘 가려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망에는 추 장관 지휘권 발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이번 사건 성격을 검언유착으로 단정짓고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임기재 총장을 끌어내리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거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장관 지휘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양쪽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자칫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결국 윤 총장은 오늘 검찰 조직의 핵심 지휘부인 검사장들 의견을 듣고 장관 지휘 수용 여부를 비롯해 본인 거취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검사장 회의를 발판으로 검사들이 지휘권 발동을 두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또 한 번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는데도 통제 장치는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광범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제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합니다. 작년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입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6명 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엿새 사이 확진자가 급증해 중증 환자 병상이 가득 차면서 호남권역 병상 공동 대응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호 기자. 네, 광주 금양 오피스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광주 지역의 확진 환자 현황 설명해 주시죠. 네, 광주 지역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6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부터 엿새 만에 광주 지역 누적 확진자 수가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도 이 금용 오피스텔인데요. 이곳에서만 13명의 확진자가 지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광주 사랑교회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온 곳인데요. 10층짜리 건물인데 이곳에 다녀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양 오피스텔을 통해서 이 교회와 복지시설 등으로 여러 갈래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방문자 가운데 60대 확진 환자가 지난달 21일 광주 사랑교회에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광주 사랑교회에서는 확진 환자가 14명이 나왔습니다. 금양 오피스텔에서는 무등록 방문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일었는데요. 경찰이 확인한 결과 최근 무등록 방문 판매가 이루어진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 1일 기준으로 광주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 병상도 이미 100%로 포화 상태입니다. 이에 호남권역 병상 공동 대응 체계가 가동돼서 전남과 전북 병상 41곳이 확보됐습니다. 광주 지역은 어제와 오늘 초중고등학교 등교가 중지됐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고3만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는 등교와 원격 수업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양 오피스텔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이번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에서 86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자릿수로 늘었습니다. 번화가에 있는 연기학원에서 학생들이 9명이나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입니다. 대구의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대구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4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하다 싶었는데 석 달을 못 넘긴 86일 만에 다시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확진자 중에 학생들이 9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대구 중구의 한 연기학원에 다니던 학생들인데요. 경명여고와 남산고, 성서고, 예담학교 등 학교도 각각 달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성서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과 이동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역학조사 과정에 드러나 추가 확산 우려가 큽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성서고 전교생과 교직원 등 800여 명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나온 다른 학교의 등교를 중지하고 밀접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등 1000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등교 중지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연기학원이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 동성로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벌써 확진 학생들과 접촉한 성인 1명이 감염되는 등 지역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시는 일단 수업 특성상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려운 연기와 무용, 보컬 학원 등 89곳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학원에서 부득이하게 수업을 진행할 경우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면 집합 금지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오늘 확진자 가운데는 초등학생도 1명 있었는데요. 방역 당국은 이 학생의 전파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서울 강남구 NH농협은행 역삼금융센터 관련 확진자가 3명 더 늘어서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30일 NH농협은행 역삼금융센터 직원이 확진된 이후 어제까지 동료 3명과 지인 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학생 확진자 3명이 나온 대전 천동초등학교 전교생과 교사 등에 대한 검사 결과 862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 복무요원이 확진된 느리울초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행정실 직원 등 8명과 사회 복무요원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직장 동료 77명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국내 최대라는 서울 구로 인력시장은 매일 새벽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곳입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만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많은 데다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방역수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 서울 남구로역 앞. 가방을 둘러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일감을 구하러 인력시장을 찾는 모습입니다. 새벽 4시 반부터 6시까지 1,000명 넘게 모였는데 곳곳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지자체에서 나와 마스크를 직접 나눠주기도 하지만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턱에만 걸친 턱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새벽 5시인데요. 일감을 찾으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실상 1m 거리 두기는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여라도 감염이 발생하면 퍼지기에 십상인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지원 검사든가 현장 자체가 이제 노출됐기 때문에 그냥 시장만큼은 1시간 정도는 밀착이 많이 되죠. 제중국 동포 같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많은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방역 수칙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국 동포분들이 한 70-80% 되고 그 외 외국인들하고 한국분들이 극소수죠. 거기에 대한 인식이가 좀 적어가지고 전단지도 돌리고.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인력시장에 법무부와 지자체가 합동점검에 나서 일대를 방역하고 중국어로 된 방역지침 안내전단도 배포했습니다. 코로나19 소규모 감염 사태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당국은 이달 24일까지 전국 인력사무소에 자율점검 지시를 내리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새벽 인력시장에는 불시 점검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 3가지 후보가 좋아 보인다며 곧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장은 내년 초까지 3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상원에 보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백신 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초고속 개발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제약회사 등 업계가 협력해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 3억 개의 백신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발 중인 백신 가운데 3가지 후보 물질이 좋아 보인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3 vaccine candidates. We've had many more, but 3 are really looking good, and I think you're going to have an answer to that very soon.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장도 백신 개발을 낙관했습니다. 초고속 개발팀이 올해 말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초까지 애초 목표대로 3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f course, there are several all being conducted side by side.
And that we would then have, by early 2021, 300 million doses of a vaccine that's safe and effective.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 3개월치 물량을 사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 말까지 길리어드가 생산하는 물량의 92%로 50만 회 분량입니다. 이를 두고 단일 국가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 전체 약품 공급량을 징발한 상황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확보를 위해서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협상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일 전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미국이 렘데시비르 물량 대부분을 구입하는 계약을 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를 몰래 들여와 판매한 밀수업자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은 관세법과 의료기계법 위반 혐의로 해외 물품 구매 대행업자 41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국에서 시가 3억 3천만 원어치의 체온계 4,400여 개를 몰래 들여와 2달간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아무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미국 FDA와 유럽 인증 제품이라고 속여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중국 베이징에선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명에 그치면서 진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또 중국 본토 전체에서도 베이징 이외에는 해외 유입 환자 3명만 추가돼 어제 신규 확진자는 모두 5명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같이 밝히고 확진자에 포함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도 어제는 중국 본토 전체에서 4명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월 3일 현재 지역사회에서 52명, 해외 유입에서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967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75명으로 총 90.7%가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926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 관련해서 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21명입니다. 아파트 관련된 환자가 9명이고 헬스장 관련 환자가 12명입니다. 대구 경명여고 3학년 학생이 확진된 후에 확진자가 다니는 연기학원에서 9명, 접촉자 중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으며 확진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 4곳에 대해서 교직원과 학생 1,560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 광륵사 관련해서는 8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7명입니다. 어제 확인된 추가 확진자는 한울요양원 관련돼서 4명, 금양빌딩 관련이 2명, 광주 사랑교회 관련자가 2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1명이었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이 6명,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5명으로서 파키스탄 3명, 카자흐스탄 1명, 러시아 1명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집단 감염 발생 사례 중에 발생 규모가 컸던 서울의 방문 판매 리치웨이와 대전 방문 판매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여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표를 보시면 서울 방문 판매 관련한 리치웨이 관련해서는 총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직접 방문자가 42명이고 이로 인한 추가 전파가 5차 전파까지 진행돼서 총 16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전파가 된 사례는 직장이 3개소였고 78명이 노출되었으며 교회도 4군데가 노출되어 총 33명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 70%가 넘어서 고령층의 환자가 많았고 또 이로 인한 사망이 2명 안타깝게 발생했습니다.
중증 환자도 총 9명이 발생해서 현재 1명이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치웨이에 대한 추가 전파의 사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위험한 행동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노래 부르기, 그리고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또 환기가 불량한 그런 밀폐된 환경에 노출된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직접 그 방문자들은 방문 판매에 직접 판매하는 홍보관에서 일단 노출이 되었고 종교시설, 직장, 학원, 그리고 식당이나 실내 운동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한 열흘 여파에 한 5차 전파까지 이어지는 급속한 그런 전파를 보여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대전 방문 판매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정도의 방문 판매 업체가 동시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총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직접 방문자는 35명이고 이들로 인한 추가 전파는 46명이며 여기에서도 5차까지 전파가 진행됐습니다. 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3개소에서 11명, 그리고 의료기관이 2개가 노출이 돼서 6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전의 방문 판매 역시 50대 이상의 환자가 86%를 넘어서 고령자의 노출이 많았으며 현재 7명이 중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똑같은 위험행위도 밀접하고 빈번한 소규모 모임을 자주 가지셨고 또 제품의 체험 또는 정보 공유 목적으로 긴 시간을 체류를 같이 하셨습니다. 위험 장소는 방문 판매 업체 사업장에서 주로 노출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지인 간의 소모임, 다중이용시설, 특히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방문하는 미용실, 식당, 사우나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여러 시도로 넓게 전파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예방에 중요하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시고 또 모임을 나가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전파가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소모임은 코로나19가 유행되는 시기에는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쪽은 주요 전파 관계도를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한 명의 환자로 시작했으나 불과 열흘 만에 200명이 넘어가는 그런 규모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 굉장히 다양한 직장과 다양한 그런 교회 사업장을 통해서 노출될 경우에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양상을 그림에서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환자를 찾고 접촉자를 찾아서 자가격리를 시켜서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방역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와 손 씻기로 개인 방역을 하고 또 이런 그 사람 간의 거리두기 또는 불필요한 모임이나 이런 그 외출을 자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전파를 차단해야만 이 발생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 유행도 유사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증폭되고 또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해서 발생하고 또 그런 끝자락에는 결국은 요양시설과 병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파 경로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방문 판매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착용한 상태로 밀폐된 공간에서 제품을 체험하기 위해서 장시간 체류하고 또 정보 공유 목적 등으로 빈번하게 소모임을 갖고 또 일부 업체에서는 노래 부르기나 식사 등의 침방울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증상이 있음에도 다중이용시설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추가 감염이 발생하여 지역사회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문 판매를 통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께서는 방문 판매 업체 관련 사업 설명회나 홍보 행사, 체험관 등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효불급한 소모임은 취소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또는 침방울이 생기는 식사, 노래 등을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은 자제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 종교행사, 주말 소모임, 종교 소모임 등 각종 종교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될 위험이 있어서 주말을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파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말 종교 행사 소모임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종교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주시고 2m 거리 두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노래도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거나 식사나 소모임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주말에 가족 나들이가 많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식당이나 밀집된 실내에서는 휴대전화 통화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거나 실외로 나가서 통화해 주는 등 비말로 인한 전파 차단에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2차 유행에 대비한 진단시약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호흡기 양성검체 약 17,700건을 분양합니다. 이번 검체는 질병관리본부가 진단검사의학회와 협력하여 의료기관 또 수탁검사기관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후에 남은 잔여 검체를 수집한 것입니다. 총 31개 기관이 검체의 분양 신청을 접수하였고 분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7월 6일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업체 18개 기관과 임상검사실 운영기관 1개 기관에 우선 분양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검체 분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신속, 정확성 향상과 우리나라 진단키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 리서치에서 시행한 코로나19 인식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답변 응답자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본인이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13% 정도만 감염의 위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즉 코로나 심각성을 나와 가족이 감염될 수 있는 나의 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유행 현상으로 생각하셔서 자칫 이러한 그 인식의 차이가 방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코로나19 발생이 수도권, 중부권을 거쳐서 광주, 대구 지역에서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의 특성이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한 전파,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증폭이 되고 결국은 요양시설, 병원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특성이 무증상 또는 경증 시기에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조기 진단하기도 어렵고 또 불특정한 다수가 모이는 그런 경우에는 어디든지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없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는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밀폐, 밀집, 밀접한 접촉을 피하는 방역 수칙을 생활화, 습관화해 주시는 게 최선의 예방의 방법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주말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나도 감염될 수 있고 내가 무증상 상태에서 가족이나 동료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는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헬스장 관련해서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환자는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광늑사 관련해선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환자가 57명으로 늘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죠. 리치웨이 관련해선 확진자가 총 210명으로 파악됐고 5차 전파까지 진행됐다는 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전 방문 판매 업체 3곳에선 동시에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확진자가 총 81명으로 늘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 한 명 발생 시 열흘 만에 200명으로 급속도로 확산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민주당은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확대해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안 처리 불참을 선언한 통합당은 졸속 심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추경안 언제쯤 처리될까요? 네, 민주당은 오늘 저녁 7시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실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이라는 추경안의 목표에 맞춰서 심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의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간담회에서 이런 취지에 따라 노동자, 청년 지원 예산을 늘려서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에서 논의했던 고용유지 지원금, 민주당에서 요청한 청년 주거, 일자리 지원 사업,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추경의 전체적인 규모는 정부안보다 최대 2천억 원 정도 줄어든 35조 1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을 늘리면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는 점과 여야 갈등 속에 추경안 심사와 집행이 늦어지면서 비용이 줄어든 부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통합당에선 추경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기재부 차관 출신 통합당 의원들은 추경안의 내용과 심사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류성걸, 송원석, 추경호 의원은 성명을 내고 수년 동안 추진해야 하는 장기 사업을 포함하는 등 추경 사업의 상당수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1야당도 없이 많은 상임위에서 한두 시간 만에 심사를 마쳤다며 졸속 심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비판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통합당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지역구 예산 3천여억 원을 끼워 넣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지역 민원 예산은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강도 높은 처방을 주문했는데 국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사과하고 후속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조세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이런 불안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종부세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정부에는 더 강력한 투기 규제 대책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 대책을 요청하고 다주택 공직자에게는 스스로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재산 처분을 내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정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는 오늘 추경안 처리 뒤에 이어질 7월 임시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앞서 국회의 반응도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시장이 불안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기존 정책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지영 RNC 연구소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네, 우선에는 12, 16 부동산 대책 개정안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반 주택 세율이 그 0.1%에서 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세율을 0.2%에서 0.8%포인트 인상,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을 담겨져 있어요. 이런 종부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을 한다는 부분들이고요. 이에 따라서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이 되게 되는데 구간별로는 0.1에서 0.3%포인트가 올라서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표에 따라서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0.6%, 그리고 6억 원에서 12억 원의 경우에는 1.2%, 12억 원에서 50억 원의 경우에는 1.6%, 그리고 50억 원에서 94억 원의 경우는 2.2%, 94억 원의 초과 같은 경우에는 3%로 해서 각각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씩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종부세법을 적용받는 기준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율이 인상됐을 경우에 쉽게 와닿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얼마 정도 뭐랄까요?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뭐 10억 원 정도 공시가격 10억 원 정도의 아파트의 경우 이렇게 세율이 인상됐을 때 1년에 얼마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지. 우선에는 좀 금액 부분들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잠시만요. 공시가격이 그 15억 7,6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 아파트를 한 채를 보유를 한다고 한다면 종부세 부담이 한 191만 1,240만 원에서 292만 1,760만 원, 즉 101만 500원 정도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시가격 15억 원이면 시가 기준으로는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소장님, 그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부세법 개정안의 최우선 처리를 이번에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이 그 주택 수를 줄이는 대신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다주택자 우선에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했었고 또 이와 함께 대출 규제라든가 보유세 강화 등으로 인해서 이미 시장은 똘똘한 한 채로 선호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종부세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더 뚜렷해진다고 봐야겠죠. 네. 소장님,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내가 해당됐을 경우에 얼마나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들을 일일이 다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 수 없으니까 종부세가 현재 기준 얼마, 그리고 앞으로 세율이 이만큼 인상됐을 때 얼만큼 세부담이 늘어나는지 그런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뭐 그런 그 참고할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종부세 부분들을 이제 뭐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렇게 검색을 할 경우에는 종부세가 얼마 정도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종부세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런 인터넷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주문한 게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도 추진되고 있는데 그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가능성 있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확대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물량은 현재 약 77만 호 정도가 되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왕숙이라든가 교산, 뭐 계양 신도시, 창릉,
부천, 대장 신도시 이렇게 5곳인데 예정 물량은 17만 3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네. 특히나 뭐 서울과 가까운 것 같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고양이나 부천이나 인천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수도권 이제 그 공공택지 물량이 100만 호 안팎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조금 더 기대를 한다고 한다면 서울과 경기권의 그린벨트를 해제를 한다던가 이런 걸로 통해서 공공택지 추가 발구도 고민하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서울시의 물량들인데, 서울시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근데 이제 6.17 대책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재건축을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풀어서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정책의 번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와 입장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렇죠. 네. 예, 예. 그 부분도 어차피 그 서울시, 그러니까 지자체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의 그 의지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할 경우에는 어떤 주거의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를 삼고 이런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소장님, 그리고 그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예상 가능한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에는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 구입 시에 취득세 부담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현재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관련 취득세 혜택은 신혼부부 대상으로만 지금 취득세 50%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이제 주택의 대상 주택 역시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경우에는 4억은 이어야 하고,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여야 되고, 주택 면적도 전용으로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되고, 어떤 소득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가 상당히 좀 이제 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특례가 올해 말에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무래도 이제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신혼부부 대상의 어떤 취득세 감면을 전체 청년층으로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6.17 부동산 대책에서 빠져 있어서 풍선 효과 지역으로 지목된 것이죠. 경기도 김포와 파주 지역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동향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에는 규제로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4월, 5월까지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지금 6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3개월간 평균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좀 규제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김포라든가 파주 지역이 그 규제가 될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또 다른 곳에 또 풍선 효과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는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수요 억제책만 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규제의 구멍을 찾아서 계속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어떤 수요 억제책만 계속 내놓을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지금 6.17 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그 6월 5대쯤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역시도 0.06%를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 피할 수 있는 소형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근 지역으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풍선 효과가 좀 당분간은 어떤 공급 대책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정부가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영 RNC 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전 현직 임원이나 가족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중앙회 감사에서 적발된 건데 해당 금고는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년 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앞 임대주택 단지입니다. 지난 2017년 분양 당시 미군 가족 등을 상대로 임대 사업을 하려는 외지인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서울 동작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원과 가족 등 6명도 이곳에 투자하려고 적게는 1억 원부터 많게는 4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 결과 대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정상금리보다 0.6%포인트가량 낮은 3.7% 이율로 대출이 실행됐는데 감정평가도 없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계약서 가격을 적용해 담보가치가 과다평가됐다는 겁니다. 일부 전현직 임원은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장기 거래 고객에게 주어지는 우대금리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독기구로서 그 해당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임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 저금 특혜 대출 등 문제 대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시 업무를 총괄했던 해당 금고 전무 A씨는 집단대출을 유치하려고 일괄적으로 금리를 적용했을 뿐 절차에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할인 분양을 받든 뭐를 하든 간에 범인 도장이 다 찍힌 도장이 평택시장이 찍어준 거예요. 이거만큼 정확한 서류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A씨가 이 밖에도 지난 15년 동안 실적 수당 16억 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를 포함한 각종 비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회원들의 그 시장에서 노점하면서 한푼두푼 모여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맡겨둔 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 위주로 자기 지인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저 회원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죠. 이에 회원 30명은 특혜성 대출 등 A씨의 각종 비위 의혹이 내부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금고 자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A씨를 포함해 해당 금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불거진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일대에서 열리던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금지됩니다. 서울 종로구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일대에서의 모든 집회나 시위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 중북부지방은 무더위가 기승이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전국에서 30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평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서울은 어제보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볕이 무척이나 강합니다. 서울 기온은 30도를 웃돌고 있고 특히 습도까지 무척 높아서 아주 무덥습니다. 이런 찜통 더위 속에 오후 늦게부터는 서울 등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여름철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잦은 만큼 작은 우산 하나는 꼭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늘이 맑은 서울 등 내륙 지역과 달리 남부 일부 지방과 제주도에는 일시적으로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온 뒤 장마전선은 다시 남쪽 해상으로 남하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날씨 속에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춘천 30도, 서울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대구도 맑은 날씨를 되찾으면서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한 볕에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에서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는 도심의 오존 농도도 크게 치솟을 전망입니다. 장마전선은 일요일인 모레 남해안을 시작으로 다음 주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겠고요. 중부지방도 소낙성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이 잦은 만큼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밀킨! 화장실 갈 때 와!
나올 때가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구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안녕. 꼭꼭 숨어 있으면 땅에서 신랑감이 짠 하고 나타나니? 내 여보야는 내가 직접 찾는다. 내 손으로 딱 내 마음에 쏙. 가장 스마트한 결혼 중개 앱 여보야. 제 이름은 노예담입니다. 제 귀에는 삐삐가 있어요. 우리는 인공화학 수술로 만나게 됐죠. 삐삐는 제가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도 더 잘 들으려면 꾸준히 연습해야 한대요. 진이야. 네? 말하기 연습 시작해줘. 더 잘 듣고 더 잘 말할 수 있도록 AI 기술로 돕습니다. 마음을 담다. 대구 번화가에 있는 연기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86일 만에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수강생이 다닌 일부 고등학교에선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틀간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구에 이어 처음으로 광주에서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이 주춤한 가운데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오전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오늘 안엔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가 3차 북미 정상회담 중재 의사를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후임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은 정부가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 처분 등 보여주기식 미봉 체계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과 관련해 정부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 선수가 가혹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한 감독과 동료 선수 등은 팀 닥터가 폭행을 주도했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 대전, 광주, 대구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격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60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오늘도 집단 감염 관련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집단 감염 사례별 집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낮 12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집계 결과입니다. 먼저 대구 경명여고 3학년 학생이 그제 확진된 후 확진자가 방문한 연기학원에서 9명,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광주 광역사 관련 확진자도 8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57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 관련 7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1명이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금융회사에선 추가로 직장 동료 3명과 지인 1명이 확진돼 모두 5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분석 결과 피해 규모가 컸던 서울 리치웨이는 210명, 대전 방문 판매는 81명이 확진자로 나왔는데 5차 전파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60명대로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환자는 63명입니다. 닷새 만에 다시 60명대로 늘었습니다. 누적 환자는 12,967명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지역 감염이 52명이고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지역 발생은 보름 만에 50명대로 늘었는데 50명을 넘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합니다. 정부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도 8일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2명, 인천은 1명입니다. 수도권이 31명인데 비수도권은 32명으로 조금 많습니다. 특히 연기학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구에서는 13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광주는 6명, 대전 4명, 경남 2명이고
충남, 전북, 경북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금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는 4명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2명을 유지했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75명으로 완치율은 90.7%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준길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진 광주광역시에 대해서 정부가 병상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광주의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81.8%,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이미 100%로 포화 상태에 달해 호남 권역 병상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해 전남과 전북 지역의 병원에서 41개 병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권 대응 체계로도 감당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는 다른 권역 병상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안전성이 검증 안 된 중국산 체온계를 몰래 들여와 판매한 밀수업자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해외 물품 구매 대행업자 41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국에서 시가 3억 3천만 원어치의 체온계 4,400여 개를 몰래 들여와 2달간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아무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미국 FDA와 유럽 인증 제품이라고 속여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신규 감염자가 이틀째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오늘 도쿄에서 1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도쿄는 어제 107명에 이어서 이틀 연속 100명 넘는 신규 환자가 발생했고 전체 환자 수도 6,523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외교 안보 라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의 후임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크고 공석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유력합니다. 서훈 원장이 안보실장으로 이동할 경우 국정원장 자리에는 남관표 주일 대사나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도 안 돼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방역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방역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드러낸 건데 남측에 대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7일 정치국 회의 이후 한 달도 못 돼 또 소집한 건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주변국과 인접 지역에서 전염병의 재확산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방역 전선을 최대로 각성 경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그 위험성이 해소될 전망이 불확실해졌다면서 비상 방역 사업이 장기화할 거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하자 지난 1월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육로와 해상 등 국경을 엄격히 통제해왔습니다. 또 지난 4월 정치국 회의를 열어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초특급 방역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로 석 달 만에 회의를 개최한 건 북한이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정책 순위에 두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당국의 최대 관심사가 코로나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미, 대남 관계는 물론 대내외 군사행동의 수위 결정에도 코로나 변수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의에는 또 김 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완공을 지시한 평양 종합병원 건설 문제도 올랐는데 시공과 자재 보장 등과 관련한 구체적 과업들을 논의했다고 밝혀 대북 제재 속의 물자 동원이 쉽지 않음을 암시했습니다. 반면 대남이나 대미 관련 언급은 없었고 당 대외 사업에 관한 중요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는 화상으로 열린 반면 이번에는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대면 회의로 진행됐는데 참석자들은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북한의 정치국 회의 개최와 관련해 정부는 남북 간 감염병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조혜실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을 인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민간단체와 주요 국제기구와 협의하고 여러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대선을 앞둔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판세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른바 10월의 서프라이즈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중재 의지를 밝히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선거 전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뉴욕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난관에 봉착했다고 판단하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대선 전 10월의 서프라이즈로 김정은과 다시 회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그들이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북미 회담에 대한 의지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볼턴은 또 미국 역시 사진 찍기 행사로 2년을 허비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회담의 실질적 의미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대선 전 회담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다며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와 미국의 대북 제재 30% 해제를 가능한 합의 방안으로 예시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자도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온다며 이것이 10월의 서프라이즈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연합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대선 전 북미 회담 중재 의지를 밝혔으며 청와대는 이 같은 방안에 미국 측도 공감하고 있으며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특사인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알려진 대로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대선 전 북미 회담 성사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그거는 시인을 안 했습니다. 자기는 일체를 그런 부분이 없고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정말로 이거는 납득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 최숙현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에게 죄를 밝혀달라고 지목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주시청 철인 3종팀의 감독과 팀 닥터, 선배 선수 등 4명입니다. 이 가운데 감독과 선수들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팀 닥터를 폭행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고인에 대한 흠집내기도 시작됐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지금까지 취해진 인사 조치는 감독의 직무정지뿐입니다. 이마저도 폭행이 아닌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최숙현 선수한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따로 없으세요? 감독은 선수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인을 안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다른 선수들보다 더 애착을 더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녹취록에 자주 등장하는 팀 닥터, 정확하겐 물리치료사가 모든 폭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명칭은 그래 쓰는데 팀 이제 운동 처방사죠. 처방사 의사도 아니고 물리치료사도 아니고
운동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는 처방사라고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감독은 더 나아가 오히려 자신은 팀 닥터의 폭행을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록 나왔는 거고 우당탕탕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팀 닥터가 애를 뭐 구타를 하는 걸 감독이 말렸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팀 닥터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성취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힘도 세고 또 그런데 그 감독님이 말리다가 안 돼서 선수들까지 합세해서 말렸는 걸로 오늘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을 들어보면 감독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팀 닥터의 폭행 당시 선수들에게 울지 말라고 겁박한 건 옆에 있던 감독입니다. 짜지 마라. 네. 아프나? 아닙니다. 다투세요. 알아서 때리셔야 돼. 아프나? 아닙니다. 죽을래 나한테? 아닙니다. 야, 포닥을 할래 나오고? 아닙니다. 감독은 물론 고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선배 2명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인의 가정사와 사생활을 거론하며 문제 제기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분이 어떤 흥결이 있더라도 우리는 또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또 개인 사생활 보호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오늘 진술을 많이 들었고 들은 상태에서 감독님이나 선수가 그분을 케어하는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최윤희 문체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이 구성된 가운데 대한철인삼종협회는 애초 일정보다 사흘 앞당긴 오는 6일 최숙현 선수 관련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비극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22살 어린 선수가 겪었을 고통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스포츠계 폭력 사태,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고 해법은 없을지 스포츠 인권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인 정용철 서강대 교육대학원 스포츠심리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다시 스포츠계에서 안타까운 또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지금 스포츠 인권 연구와 보호에 앞장서는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좀 참담한 네. 마음이 들고 사실은 제가 한 이틀, 3일 동안 SNS에 했는데 글을 못 올렸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분노를 표현하기도 굉장히 구차하고 사실은 일종의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작년에도 정말 큰 사건이 있어서 네. 국민 전부가 분노를 하고 그렇게 바꾸자고 얘기를 했고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고 뭐 막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체육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책임감과 또 죄송함과 미안함을 느끼고요. 선수들 만나면 늘 지금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왜 미안하냐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체육계에 있는 기성세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체육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던 분들은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작년에 그 기회를 놓쳤고 다시 이걸 맞닥뜨린 상황이 굉장히 참담하고 암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네. 녹취 내용을 보면 정말 사소한 이유로 해서는 안 될 가혹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운동을 불타가라고 마음 들고 아마 한지도 않을 거 아닌데 또 있잖아요. 편집할 때는 무슨 생각을 했노? 물 너무 많이 마시고. 네 탓이잖아. 살려 굶자. 오케이? 이게 잘못됐었다고 우리 국민과를 책임지기로 했잖아. 이빨 좀 물어. 야, 그거 괜찮아. 내일부터 네 쿵한 표정 보인다 하면 니는 가만 안 둔다 알았어? 네, 너무 심각한 내용이 많아서 일부만 발췌해서 현재 녹취를 들려드렸습니다. 교수님, 들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소한 일로 있어서는 안 될 가혹행위가 발생했는데 네. 최 선수의 지인들도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 등을 공개했죠. 네, 지금 같이 소속을 했던 그 같은 경험을 했던 선수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사건을 계기로 모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모아서 그거를 발표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이 일들이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을 가지고 크게 지금 꾸짖는 걸로 보이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어서 어쩌면 가해자들이 기억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라는 예, 그런 의견을 들었고요. 선수를 훈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짐승을 기르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이런 거고 식사를 안 시키고 두부 한 장하고 운동을 시키고 그래서 배고파서 복숭아 먹었다고 이렇게 가혹행위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네. 그냥 사람답게 대접받으면서 운동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선수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팀 닥터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데 팀 닥터가 되는 거는 뭐 흔한 일인가요? 저도 그게 굉장히 놀라워서 예. 이런 관행이 있는지 아니면 이 친구가 이 팀 닥터가 어떤 식으로 자기를 광고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했더니 의사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전공하는 심리 치료를 한다. 심리 치료를 하면서 그걸로 또 학부모한테 돈을 받고 예. 그런 했다 그래서 제가 뭐 심리학회도 알아보고 당연히 이런 걸 알아보니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였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자기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길래 그래서 국가대표 지금 현역으로 있는 코치들한테 다 얘기해서 이분이 혹시 아는 분이냐 그랬더니 모르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뭐 과거에 무슨 미국의 유명 선수까지 자기가 키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네.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때 뭐 확인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였고 그래서 정말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정도의 자기 PR을 하면서 선수들을 그렇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소속 팀이나 경주시청, 체육회 같은 곳에서는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이런 경우에? 당연히 관리 감독이 돼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선수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고 선수 입장에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자기 직업을 걸고 이거를 공개한 거여서 고소고발이라는 게 그냥 만만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이 그 위치에서 일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지경까지 온 거고 그 부분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스포츠팀에서 팀 닥터라고 하면 권한이 어디까지 있나요? 그게 공식적으로 팀 닥터에서 고용이 돼서 되면 그 명단이 그 로스터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분은 명단에 없는 분이고요. 사적으로 감독이 계약을 하고 그 돈은 각 선수들의 학부모로부터 각출을 받아서 100만 원, 150만 원씩 받아서 그거를 모아서 드렸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이지 않은 분이고 팀 닥터라고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분들은 선수들의 건강이나 재활이나 또 운동 후의 피로나 뭐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잠시만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인영 의원을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가정보원장에는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했고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인영 의원을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대협 1기 의장이기도 했고요. 4선 국회의원입니다. 정계 입문 후에는 노동과 인권, 통일 분야에 주력해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인영 의원을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인영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는 박지원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이르면 오는 7월 6일 임명할 것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화운동가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임 시에도 개혁성과 탁월한 기획 능력,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인영 후보자는 현장과 의정 활동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평생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국정원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는 국내 정보 담당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정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서훈 내정자는 미국, 일본의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기획, 조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강한 안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제협력 주도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제18, 19, 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여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합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 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오랜 의정 활동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정치력, 소통력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종석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역량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정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깊이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국익 수호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의용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외교관,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30여 년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국제 감각과 식견이 뛰어나며 특히 현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어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기여하는 등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는 평가입니다. 오랜 기간 국내외 외교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는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정의용 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네, 북한과의 대화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국가안보실장에 기용해서 판을 새로 짜면 정치인 출신의 통일부 장관이 정치력으로 돌파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교체와 관련한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어가던 대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잠시 끊겼습니다. 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얘기를 해볼 텐데요. 뭐 폭언과 폭행은 물론이고 동료를 때리는 방식으로 고통을 주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요. 친한 선수를 보는 앞에서 때리면 네. 너는 잘못이 없지만 얘 때문에 얘가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둘 사이가 친하면 그걸 빌미로 굉장히 둘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야비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보는 앞에서 다른 선수를 체벌을 가하는 예.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까지 관리 감독했다고 그러던데요. 그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사실 운동부 문화 중에 또 특히 여자 선수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침해들이 곳곳에 아직 남아 있긴 해요. 근데 이번 사건은 잘 들어보니까 이제 지문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자고 있을 때 이거를 넣어서 해놓고 그걸 다 오픈하는 그런 상황을 벌리고 그러고 나면은 굉장히 거기에 이제 그 선배에 대한 서운함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다 찾아서 그걸 꼬투리로 또 이제 체벌을 가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 선배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렇게 폭언을 하는데 폭언 중에 이렇게 나가 죽어라 이런 폭언들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폭언을 듣던 선수가 죽음을 선택했잖아요. 예. 그 얘기를 다른 피해자부터 듣는데 이 안에 있던 이 선수들이 만약에 거기 계속 남아 있었으면 그 말대로 나가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거기서 나온 분들을 피해자라기보다는 요즘 생존자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죽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생존자라는 말이 나온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네요. 피해자 보통 이제 최근에는 성폭력 피해자보다는 생존자라고 부르긴 예.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리터럴리 그냥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이 팀을 떠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폭언을 가하는 지도자나 선배들의 그런 심리는 뭘까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잘해줬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일정 시점, 아까 그 뉴질랜드 전지훈련이 계기라고 하는데 그 후부터 근데 그걸 왜 그랬냐 그랬더니 거기는 아무도 터치를 못하는 곳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피해 당한 선수들도 나한테는 이럴 줄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인을 찝어서 이 선수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지켜보는 다른 동료는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사이에서 가해자 쪽에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이 선수들의 심정이 굉장히 미안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분명히 눈앞에서 있었고 내가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들이 있는 거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어서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이 물론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또 힘든 용기를 내고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자기 스스로 죄책감이나 내가 잘못했다라는 어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걸 다독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주시청 팀 내에서 추가 피해 사례를 모으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모으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선수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고요. 아마 꽤 이 선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이것들을 친구들도 성인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효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녹취나 이런 방식으로 다른 친구가 맞을 때 다른 동료가 녹음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모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수들이 모아서 전직 선수들, 현직 선수들 해서 그런 모임들을 아마 가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보면 대다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일종의 감독이 선수에 가지는 굉장히 제왕적인 권한이 있고 그리고 뭐 연봉이나 그러니까 일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심지어 이번 케이스는 학부모에게까지도 어떤 그런 권한을 행사해서 뭐 학부모를 무릎 꿇린다든지 뭐 이런 가혹행위를 하면서 굉장히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단 이 문제가 경주시청 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에 만연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언어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33.9%, 신체폭력, 성폭력도 이렇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스포츠계에서 이런 폭력이 만연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관계자들 이제 윗분들 그런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옛날에 운동할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지금 현직 선수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물어보면 아직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당할 때 늘 듣는 얘기가 너희들 세상 많이 좋아진 줄 알아라. 예전에는 이 정도보다 훨씬 더 심하게 했고 우리는 그거 다 참고 했는데 너희들은 세상이 좋아져서 지금 이 정도니 감사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거를 듣고 자란 선수들은 정말로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용납되면 안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굉장히 세상 좋아져서 너희들이 지금 혜택 받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현재 그것들이 만연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비단 작년일 뿐만 아니라 2007년, 8년 우리은행 사건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10여 년 동안 문제가 있었고 계속 문제가 있고 그때그때마다 이런 충격을 줬지만 지금 저희가 가장 큰 절망감은 이런 충격에도 불구하고 또 불과 몇 개월 지나면 또 다른 이슈에 묻히고 또 억울한 선수들은 여전히 이런 무기력감에 빠지면 이게 학습이 되거든요.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문제 제기를 해봤자 나만 피해 본다라는 생각이 계속 쌓이면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생전에 여러 단체 SOS를 요청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도 선수를 보호해야 할 단체에서 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거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브리핑을 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대한체육회에서 발표한 크림 스포츠 센터에 접수된 게 4월 8일 이메일 접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후로 이제 한 2달간 있었던 일들이 뭐 대구 경북에 코로나가 심해서 뭐 좀 늦춰졌고 뭐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했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을 했다면 네. 이렇게까지 비극이 되지 않을까,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장 그 피해자가 무너진 그 순간이 더 이상 이게 안 먹히고 있다, 이거를 계속 끌고 나간다고 해도 아무도 이것들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는 걸 확인한 순간 그런 선택을 한 거고요. 그것들은 비단 4월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천인 3종 연맹과도 이런 접촉을 한 걸로 알고 네. 있고, 그런 데서도 계속 덮여왔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6월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지난해 심석희 선수 사건 이후에 운동선수 보호법이 제정돼서 다음 달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사 사건을 재발 방지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계점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석희 사건이 아니고요. 네, 조재범 성폭행 의혹 사건이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법이 만들어진 건 정말 환영할 만하고, 또 그때는 그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거였는데요. 지금 들여다보니까 또 빈 구멍들이 있고 선배나 팀닥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촘촘하게 만들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의 한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문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뿌리들을 한꺼번에 드러내지 않으면 여전히 제2, 제3의 최석현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보고 우리가 계속 스포츠 인원들을 박수를 치고 올림픽 메달을 따는 거를 우리가 행복해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재범 성폭행 사건이라고 저희가 의식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그런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이런 스포츠계에 만연해 있는 그런 폭력들, 그런 문화들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스스로 한번 더 각성을 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인 정영철 서강대 교육대학원 스포츠 심리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콕 짚어 알려주는 날씨 콕콕입니다. 오늘은 찜통 더위가 말썽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30.5도까지 올랐고요.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불쾌감도 높습니다. 이렇게 더위 속에 늦은 오후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영서 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또 남부와 제주 지역은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 지역에 최고 6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오겠고요. 남부 지역도 5에서 20mm의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찜통 더위가 지속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내륙 지역은 맑고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남해안과 제주 지역은 다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